남편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젊은 아내는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게 되었다.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넘은 외로운 남자와 남편을 멀리 보낸 젊은 여자. 한 지붕 아래 외로움에 짓눌린 두 사람의 삶. 과연 그들 사이에 금지된 선을 넘는 일이 일어날까? 한적한 시골 마을 평온해 보이는 풍경 뒤에 숨겨진 비극은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마음의 아름다움을 함께 탐험하며 긴장과 숨막히는 드라마로 가득한 이 이야기를 풀어보자.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한다. 강민재와 윤서연은 결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이별을 맞았다. 넉넉지 않은 살림 낡은 집 민재는 외아들로 학업은 중투에 그쳤고 결혼 후에는 논 몇 되기와 오래된 오토바이를 몰며 읍내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했다.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고된 삶에 익숙했다. 네 자매 중 막내로 먼 곳으로 시집와 시댁에서 사는 일도 두렵지 않았다. 그저 서로 아끼며 평온히 살길 바랐다. 하지만 곧 돈이라는 현실이 두 사람의 소박한 꿈을 무겁게 짓눌렀다. 민재는 친구들의 권유로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로 했다. 2년만 일하면 모든 걸 새로 시작할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서연은 처음엔 반대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고 미래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2년이 빨리 지나 다시 만나는 날만을 꿈꿨다. 민재를 배웅하던 아침날은 쌀쌀했고 언덕 위 나무들 사이로 안개가 하얗게 깔렸다. 국도는 아직 이슬에 젖어 반짝였다. 두 사람은 시외버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서울로 향했다. 서연은 말이 없었다. 그저 민재의 어깨에 기대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공항에 도착해 이별의 순간이 오자 민재는 캐리어를 끌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눈가는 촉촉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목소리는 감정을 누르며 쉰 듯 낮았다. 2년만 다녀올게. 돈 모아서 돌아오면 집도 짓고 아버지도 모셔와 함께 살자. 그리고 작은 구멍가게 열어서 너 고생 안 하게 할게. 아이도 낳고 둘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행복할 거야. 약속해. 서연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고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숨결까지 붙잡고 싶은 듯 힘껏. 민재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께 부탁했어. 며칠만 너 챙겨주시라고. 아버진 엄격하시지만 정 많으신 분이야. 말 잘 듣고 너 잘 지낼 거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몸을 일으켜 그의 뺨에 급히 입을 맞췄다. 그리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착하게 잘 지낼게. 당신만 돌아와. 나 잊지 마. 민재는 망설이다 결국 등을 돌렸다. 검문대를 향해 빠르게 걸으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은 공항 안내 방송이 비행기 이륙을 알릴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야 몸을 돌려 돌아섰다.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는 아침보다 더 차가웠다.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가슴까지 시리게 했다. 시댁은 마을 입구 언덕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 10여 년 전 지은 단층집은 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갈라진 틈엔 이끼가 끼었다. 바닥은 붉은 타일로 덮였고 마당엔 대나무, 몇 그루와 잡초가 뒤섞여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었다. 윤서연의 시아버지 김영택은 은퇴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수가 적고 성미가 급하며 원칙에 엄격한 사람으로 알았다. 강민재는 서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퉁명스러우셔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표현을 잘 못하실 분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 시집 올 때 서연은 약간 걱정했지만 영택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차츰 안심했다. 하지만 민재가 떠난 뒤 그 넓은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온 날 영택은 대문을 열어주었다. 웃음도 위로의 말도 없이 단 한마디만 했다. 집에 들어가. 짐은 거기 두고 올라가서 좀 쉬어. 오후에 밥 차릴게.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캐리어를 끌며 집으로 들어갔다. 곧장 2층 결혼 후 민재와 함께 지내던 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그대로였다. 지난주에 새로 갈아놓은 베이지색 침대 시트, 익숙한 샴푸 향이 배인 베개, 불과 반나절 전 떠난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허전했다. 그날 오후 영택은 약속대로 밥을 차렸다. 오래된 나무 식탁에 간소한 밥상이 놓였다. 된장국 계란말이 그리고 약간의 불고기가 전부였다. 서연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영택과 마주 앉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느릿느릿 밥을 먹으며 서연이 권할 때만 살짝 고개를 끄덕일 뿐 온전히 침묵했다. 서연은 몇 번 대화를 시도했다. 정원일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내일 시장 갈 때 뭐 사올까요? 하지만 영택은 짧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밥을 먹는 동안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와 뒷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울렸다. 밥을 다 먹자 영택은 설거지를 하며 서연에게 쉬라고 말했다. 자신은 현관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저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이유모를 쓸쓸함을 느꼈다. 이 집은 가족의 온기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았다. 그 후로도 서연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영택을 위해 차를 우려놓았다. 하지만 영택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가끔 대문을 잠그라거나 화초에 물을 주라는 짤막한 당부만 할 뿐 서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묻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것은 오래된 리듬을 따랐다. 변함없이 기계적으로. 거실을 지날 때면 영택은 늘 똑같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담배를 들고 텅 빈 마당을 깊은 눈으로 바라봤다. 마치 머나먼 곳을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처음엔 그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순간 서연은 자신이 이 낡은 집에 갇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외로움에 익숙한 한 남자의 세계 속에 끼어든 이방인 같았다. 서연은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낯설음을 지울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영택의 조용한 방 옆에 있는 텅 빈 방에서 눈을 뜰 때 주위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마치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세계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애써도 진짜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서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윤서연은 말 한마디 눈길 하나 행동 하나까지 신중해야 했다. 큰 소리로 웃을 수도 많은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매일 밤 방문을 열 때도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짝 열었다. 마치 이 집의 고요하고 엄격한 질서를 깨뜨릴까 두려운 듯했다. 강민재가 메시지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서연은 짧게 답했다. 나 잘 지내. 아버지도 변함없으시고 다 좋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커지는 불안과 허전함, 그리고 함께 사는 무뚝뚝한 노인과의 낯선 거리감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민재가 떠난 후 3층 집에서의 서연의 삶은 숨 막힐 듯 고요했다. 모든 일상은 마치 미리 짜인 듯 차갑고 규칙적인 리듬을 따랐다. 김영택은 변함없었다. 마른 체구 말없이 오가는 모습, 퉁명스러운 말투.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서연에게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간단한 질문이었다. 밥이 입에 맞니? 오늘 피곤하지 않니? 그러다 점차 영택은 매일 서연에게 한약을 다려주었다. 그는 그 약이 민재의 어머니가 쓰던 가문의 비법이라며 갓 결혼한 여성을 위해 진정과 혈기를 보충하고 잠을 편히 자게 해준다고 했다. 서연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나이든 그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요즘 잠을 잘 못 자던 터라 약을 마셨다. 처음엔 반 잔만 마셨지만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해 곧 전부 마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낮에는 피곤하고 눈이 따끔거리며 목이 바짝 마르곤 했다. 일을 하다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몽롱해지며 몸이 붕 떠 있는 듯했다. 심지어 밥을 하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적도 있었다. 주방에 멍하니 서서 고기를 썰었는지 불을 켰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서연은 피곤 때문이거나 민재의 부재에 적응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몽롱함은 평범한 졸림과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생기를 서서히 빼앗아 반쯤 깨어있고 반쯤 잠든 상태로 만드는 듯했다. 그 느낌은 6번째 밤에 더 분명해졌다. 며칠간 유난히 추웠고 바람이 문틈으로 휘몰아치며 윙윙 소리를 냈다. 저녁을 먹은 뒤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방에 올라가 침대에 누운 순간 눈을 감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졌다. 어떤 소리도 그녀를 깨우지 못할 만큼 깊었다. 꿈도 몽롱한 이미지도 없었다. 그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침대까지 비추자 서연은 화들짝 깨어났다.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켰다. 그녀는 당황하며 벌떡 일어났다. 몸은 청은망은, 눈은 따끔거리고 머리는 욱신거렸다. 심장이 쿵쿵 뛰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날 오후부터 아침까지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들었는지 기억조차 없었다.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간 서연은 주방에서 영택을 보았다. 낡은 스웨터를 입은 채 살짝 구부정한 자세로 물을 끓이고 있었다.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잘 잤니?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서연은 눈을 비비며 아직 몽롱한 상태로 대답했다. 저 너무 오래 잤어요, 아버지.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요. 왜 이렇게 깊이 잔 건지 모르겠어요. 평소엔 절대 이렇게 안 자는데. 영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을 따르며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말했다. 내가 달인 한약 덕분이야. 진정돼서 그런 거지. 많이 쉬어야 건강해.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쉽게 잠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 모르게 깊이 잔 적은 없었다. 그 이상한 밤과 영택의 지나치게 담담한 말 한약 덕분이라는 그 가벼운 대답 이후 서연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불면증이 아니었다. 머릿속은 날이 갈수록 흐릿해졌다. 아침이면 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잊었고 오후엔 안개 속을 걷는 듯 멍했다. 설거지를 하다 싱크대에 물이 넘쳐도 모르고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머리는 딴 데 가 있었다. 심지어 전화벨이 울려도 몇 분이 지나서야 자신의 전화라는 걸 깨달았다. 서연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으려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메모를 할수록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민재가 영상통화로 그녀의 멍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며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둘러댔다. 날이 추워서 좀 피곤해. 잠을 못 잤어.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아탔다. 그녀의 정신은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빼앗기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이성을 조용히 옥죄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마치 일주일 동안 이어진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아무 말 없이 한약이 담긴 잔을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놓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이전의 공백이 채워지고 머리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눈의 따끔거림도 줄었고 반응도 빨라졌다. 가위가 어디 있는지, 옷을 언제 널었는지, 화초에 물 주는 날이 언제인지 같은 사소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전엔 완전히 흐릿했던 것들이었다. 마치 검은 장막에서 끌려나와 진짜 공기를 마시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깨어남과 함께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서연은 확신했다. 영택이 준 한약에 뭔가가 있었고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윤서연은 부엌을 닦으며 평소 쓰던 양념통을 하나씩 점검하기로 했다. 무심코 뚜껑을 열어보던 그녀는 흰 설탕이 담긴 통을 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설탕 밑에 투명한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반쯤 뜯긴 약 포장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설탕을 닦아내고 포장지 위에 글자를 읽었다. 디아제팜, 디아제팜. 강력한 진정제였다.
예전에 읽은 기사에서 이 약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악용되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든 사례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목구멍은 모래를 삼킨 듯 바짝 마르고 그간의 막연한 의심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더 이상 느낌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서연은 황급히 약을 제자리에 넣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다. 그날 점심 밥을 삼킬 수 없었다. 하지만 김영택은 여느 때처럼 밥을 먹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몇 번 그녀를 힐끔 쳐다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랐다. 서연은 그 눈길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밥을 먹은 뒤 영택은 그녀를 거실로 불렀다. 낡은 나무 상자를 내밀며 이건 강민재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라며 안에 든 옷을 입어보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기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이 상자를 열자 오래된 비단 한복, 몇 벌 녹슨 철제 화장품통, 그리고 나무빗이 나왔다. 낡은 분 냄새가 코를 찔러 숨이 턱 막혔다. 영택이 민재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물건들을 꺼내 그녀 손에 쥐어주며 입어보라고 했다. 마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처럼.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정중히 상자를 방으로 가져가 혼자 보겠다고 말한 뒤 문을 닫았다. 손은 덜덜 떨렸고 한복 자락을 꽉 쥔 손가락은 터질 듯 팽팽했다. 그녀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적나라한 진실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한참을 멍하니 선 뒤 서연은 용기를 내 한복을 거울 앞에 걸치며 입어보았다. 차가운 비단이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한복을 걸친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획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영택의 행동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베푸는 따뜻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대체였다. 오래전 잃은 아내의 그림자를 병적으로 되살리려는 집착이었다. 서연은 젊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의 아내를 재현하는 도구였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조종당하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한복을 벗어 상자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단하게 물었다. 아버지, 저한테 무슨 약을 먹이셨어요? 영택은 밥그릇을 들다 멈칫했다. 그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듯 흔들리더니 이내 사라졌다. 입꼬리가 살짝 떨렸고 느릿한 목소리에 미세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얼굴은 살짝 창백해졌지만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냥 네가 진정되길 바랐을 뿐이야. 너 요즘 너무 긴장해 있잖니.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다. 그는 거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설탕 밑에 숨겨진 약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서연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영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했고 그녀의 정신을 은밀히 조종하려 했다는 게 분명해졌다. 더 무서운 건 약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어색한 표정이었다. 침착함을 가장한 그 얇은 가면 뒤에 비틀린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했다. 새벽 3시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시계의 똑딱거림 속에서 서연은 문득 3층을 떠올렸다. 시집온 처음 민재가 말했었다. 3층은 그의 어머니가 살던 방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영택이 문을 잠갔다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연의 직감은 그 방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영택이 시장에 간 틈을 타 서연은 제사상 서랍에서 찾은 여분의 열쇠 뭉치를 쥐었다.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갔다. 한 발짝마다 멈춰 소리를 들었다. 3층 문은 복도 끝에 있었다. 나무 문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자물쇠는 그대로였다. 세 번째 열쇠를 꽂자 딸깍 맞아떨어졌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물쇠를 돌렸다. 철컥 소리가 메아리치며 심장이 조여들었다. 금기된 무언가에 손을 댄 기분이었다.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훅 밀려왔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듯한 답답한 냄새였다. 스위치를 켜자 노란 전구가 깜빡이며 방을 비췄다. 먼지로 뒤덮인 방, 곰팡이와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였다.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창깬 화장대가 놓여 있었다. 손으로 표면을 스치자 먼지가 손가락에 묻었다. 화장대 한가운데 낡은 나무 액자에 담긴 사진이 있었다. 빛바랜 컬러 사진 속엔 젊은 영택과 그의 아내 민재의 어머니 정혜숙이 있었다. 혜숙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세월에 흐릿해져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혜숙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 닮았다. 눈매, 콧날, 입술. 똑같지는 않지만 기묘할 정도로 비슷했다. 그리고 또 하나 영택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어색하고 비틀린 한쪽으로 치우친 미소였다. 더 기묘한 건 그의 눈이었다. 웃고 있지 않았다. 텅 빈 낯선 눈빛. 마치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이 웃는지 모르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연기하는 듯했다. 서연은 액자를 내려놓았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방을 나오려던 찰나 침대 맞은편 벽에 시선이 멈췄다. 페인트가 얼룩진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었다. 그녀는 전화기 플래시를 켜 그곳을 비춰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벽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떨리는 글씨체로 급하게 휘갈긴 듯한 문장. 그를 믿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각 글자는 그녀의 뇌를 찌르는 듯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고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다. 공기가 무겁게 짓눌렀다. 왜 이런 글씨가 이 방에 누가 언제 썼으며 왜 이런 경고를 남겼나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공포가 한계를 넘어섰다.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되었다. 영택이 약을 숨기고 한약에 섞어 먹이고 아내의 옷을 입히려 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방을 숨겼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 울리는 듯한 이 경고의 글씨. 모든 게 어두운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 기묘한 게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음으로 왜곡될 건 그녀 자신일 터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왔다. 수백 개의 질문이 답 없이 맴돌았다. 하지만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오며 새로운 결심이 단단해졌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영택이 한 말은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그를 믿지 마 라는 글씨를 발견한 뒤 서연의 정신은 예전 같지 않았다. 늘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고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이미지에 사로잡혔다. 밤마다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얕고 불안한 잠뿐이었다. 악몽이 끊이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좁고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다. 창문은 철창으로 막혔고 높은 곳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울며 문을 두드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복된 발소리조차 없었다. 다만 낮고 음산한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다. 넌 어디도 갈 수 없어. 넌 영원히 내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깨어난 후에도 공포가 가시지 않았다. 어두운 2층 방에서도 눈을 뜨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흥건했다. 담요와 베개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의 세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세게 잡은 듯한 흔적이었다. 어느 밤 서연은 잠에서 깨어 자신이 3층 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다. 손은 이미 문 손잡이에 얹혀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심장이 멎을 듯했다. 왜 여기에 왔는지 언제 계단을 올라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 기억이 지워진 듯했다. 더 이상 막연한 느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정신을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서연은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전화기로 방 안의 물건, 담요 베개, 찻잔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누군가 몰래 들어와 무언가를 건드리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통제하려 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정신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어느 오후 하늘이 흐리며 비가 쏟아졌다. 윤서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몇 초간 숨이 막혔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숨을 쥐어짜는 듯했다. 손에 들던 젖은 한복이 툭 떨어졌고 그녀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바깥에서 단 한 줄기 빛이라도 받아야 했다. 그날 밤 김영택이 방으로 올라가고 집이 고요에 잠기자 서연은 몰래 방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대학 시절 절친인 한지영에게 전화했다. 지영은 언제나처럼 빠르고 단호하게 받았다. 여보, 서연아, 이렇게 늦게 웬일이야. 서연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목소리는 너무 오래 억눌린 탓에 쉰 듯 갈라졌다. 지영아, 나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영택 씨가 나를 조종하려는 것 같아. 지영은 몇 초간 침묵하며 들은 말을 곱씹는 듯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내가 잠을 통제하지 못해. 몽규병처럼. 깨어보면 설명할 수 없는 곳에 서 있어. 그리고 약 설탕통에서 진정제를 찾았어. 그리고 정혜숙 씨 방에 누군가 써놓은 글씨가 있었어. 그를 믿지 말라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문장마다 목구멍에서 막힌 듯했다. 전화기 너머 지영은 충격받은 듯 소리쳤다. 서연, 거기서 당장 나와. 지영과의 통화는 물살에 휩쓸리던 서연에게 던져진 밧줄 같았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어둡고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두꺼운 먼지층이 걷히며 단단해 보이던 시댁의 틈새에 깊은 균열이 드러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영택이 논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서연은 뒷마당 창고를 뒤졌다. 강민재가 어릴 적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 했던 그 창고는 영택이 그녀의 출입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유일한 장소였다. 먼지와 거미줄이 뒤엉킨 창고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상자를 하나씩 끌어내렸다. 먼지를 닦으며 라벨을 확인하던 중 네 번째 상자에서 손이 멈췄다. 바닥에 깔린 낡은 붉은 벨벳으로 감싼 앨범이었다. 이름도 표지도 없었다. 작은 자물쇠는 녹슬어 쉽게 열렸다. 앨범을 펼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재의 결혼 사진이었다. 하지만 신부는 서연이 아니었다. 작은 얼굴 슬픈 눈빛의 여성이 민재 옆에 서 있었다. 소박한 흰 한복을 입은 그녀. 사진 아래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민재 앤 미영 2018. 목구멍이 막히고 손이 덜덜 떨려 앨범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음 장을 넘겼다. 모두 결혼 사진이었다. 촬영 현장 야외에서 손을 잡은 장면, 미영이 침실에 앉아 멀리 바라보는 모습, 그 옆에서 민재가 부드럽게 웃는 장면. 그때 민재의 눈빛은 서연과의 결혼식 때와 달라졌다. 묘하고 낯선 형언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서연은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 앨범을 천 가방에 넣어 방 서랍 깊숙이 숨겼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 조심스레 영택에게 물었다. 미영의 이름은 꺼내지 않고 교묘하게 둘러댔다. 아버지, 예전에 민재가 저 말고 다른 사람과 사귄 적이 있나요? 마을 어르신이 민재가 전에 결혼 사진을 찍었다던데요. 영택은 밥을 먹다 멈췄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예시를 캐지 마. 지난 건 다 지나간 거야. 이 집에서 쓸데없이 궁금해하지 말고 알겠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내렸다. 하지만 마음은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영에게 메시지를 보내 앨범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리고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병원 기록 호적 어떤 정보라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사흘 뒤 지영이 전화했다. 목소리는 놀라움과 긴장으로 떨렸다. 서연 찾았어. 그녀는 최미영, 1994년생. 본 적은 옆 마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집에서 임시호적에 등록됐었어. 그리고 실종됐어. 그 전에 민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어.
진단은 불안장애와 경미한 우울증. 하지만 지영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 병원에서 일했던 은퇴한 의사를 찾았어. 그는 미영을 기억했어. 병원 기록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대. 가벼운 불면증과 불안 증상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한 달도 안 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퇴원했어. 그 뒤로 다시 보지 못했다고. 서연은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폭발하듯 혼란스러웠다. 민재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었다. 그 여자는 불분명한 이유로 정신과에 입원했고 실종됐다. 모든 정보는 감춰졌다. 마을 누구도 미영을 언급하지 않았다. 결혼 사진도 소문도 없었다. 마치 미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영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예시를 캐지 마. 하지만 그 금지가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고 싶게 만들었다. 숨길 게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감춰가뒀을까? 기묘한 악몽 갇힌 이미지, 넌 어디도 갈 수 없어 라는 속삭임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더 선명하고 귀에 더 가까웠다.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미영 민재의 전 부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가 미스터리하게 실종되고 정신과 치료 기록이 애매하며 영택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다는 사실은 서연의 가슴을 불태웠다. 기묘한 꿈, 흐릿한 속삭임 우연이라 여겼던 단서들이 이제 하나로 엮였다. 모든 화살은 영택이 금지했던 단 하나의 장소를 가리켰다. 지하실. 그는 그곳엔 낡은 물건과 곰팡이뿐이라며 문을 잠갔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녀는 확신했다. 지하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그 비밀이 모든 베일을 벗길 열쇠였다. 그날 아침 영택이 새 묘목을 사러 읍내에 간다고 하자 서연은 그를 태워주고 바로 돌아왔다. 거실로 가서 전에 몰래 꺼낸 열쇠 뭉치를 들고 지하실 문 앞에 섰다. 하지만 열쇠는 맞지 않았다. 이미 자물쇠를 바꾼 게 분명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창고로 달려가 영택이 우물 뚜껑을 열 때 쓰던 작은 쇠지렛대를 가져왔다. 먼지 덮인 나무 문 앞에 다시 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두려움과 결심으로 손이 떨렸다. 쇠지렛대를 자물쇠에 걸고 힘껏 당겼다. 철컥 금소금이 울렸다. 3번 세게 치자 자물쇠가 떨어져 바닥에 땡 소리를 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다. 축축한 냄새가 지하에서 솟아올랐다. 마치 누군가 얼굴에 숨을 내뿜은 듯했다. 한 걸음 물러섰지만 침착함을 되찾고 전화기 플래시를 켜 계단을 내려갔다. 시멘트 계단은 축축했고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하실은 칠흑 같았다. 곰팡이와 썩은 듯한 역한 냄새가 뒤섞여 구토가 치밀었다. 손으로 코를 막고 플래시로 사방을 비췄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끼가 점점이 붙어 있었다. 바닥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발자국조차 없었다. 하지만 방 한 구석에 빛을 비추자 눈이 멈췄다. 시멘트 바닥에 반 미터 길이의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 마른 핏자국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허리를 숙여 손으로 만지자 먼지가 떨어지며 선명한 젓갈색 얼룩이 드러났다. 손끝에 닿는 거친 질감에 소름이 끼쳤다. 윤서연은 플래시를 벽 쪽으로 비췄다. 갑자기 두 벽돌 사이의 작은 틈이 눈에 들어왔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틈을 살짝 건드리자 벽돌 하나가 느슨하게 움직였다. 힘을 주어 당기자 벽돌이 빠져나왔다. 먼지가 흩날렸고 그 안엔 잘 숨겨진 작은 벽감이 있었다. 누군가 벽돌로 막았지만 완벽히 단단하지 않았다. 벽감 안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크기는 공책만 했고 뚜껑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플래시로 주변을 비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안엔 많지 않았다. 은으로 된 목걸이 하나 약간 변색된 상태였다. 둥근 펜던트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민재 앤 미영. 그 짧은 글씨만으로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목걸이를 플래시 불빛에 가까이 대며 확신했다. 이건 미영의 물건이었다. 민재의 첫 번째 아내 앨범 속 그 여성이자 이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람. 목걸이 아래엔 접힌 낡은 종이 몇 장이 있었다. 세월에 누렇게 바랜 종이었다. 조심스레 펼치자 급하게 휘갈긴 글씨가 보였다. 떨리는 필체 잉크가 번진 부분도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여기에 갇혔어. 나 미친 거 아니야. 그가 약을 넣었어. 비밀을 알아놨기 때문에 날 가뒀어. 누군가 날 믿어줘. 각 글자를 읽으며 서연은 마치 그 문장이 머리를 찌르는 듯했다. 강렬하고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었다. 숨겨진 비극이었다. 이 집에 살던 한 여성이 죄수처럼 갇혔고 미쳤다는 낙인을 받은 채 잊혔다. 하지만 서연을 숨막히게 한 건 종이 자체만이 아니었다. 각 종이 아래 간단한 서명, 미영. 더 설명할 필요 없었다. 서연은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았다. 낡은 일기 조각과 민재 앤 미영이 새겨진 목걸이를 손에 쥔 서연은 혼란에 휩싸였다. 머릿속에서 내가 갇혔어. 나 미친 거 아니야. 그가 약을 넣었어. 라는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쳤다. 민재의 첫 번째 아내 미영. 숨겨지고 잊히고 지워진 그녀. 서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것을 숨긴 자와 직접 맞서더라도. 그날 오후 영택이 시장에서 돌아와 채소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고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있었다. 서연은 주방으로 걸어가 단호한 표정으로 섰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아버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최미영은 누구예요? 싱크대 물소리가 계속 흘렀지만 영택의 손이 몇 초간 멈췄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동공이 작아지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목구멍에 돌이 걸린 듯 침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싱크대를 세게 내리쳤다. 물이 튀며 주방에 쩌렁 울렸다. 그 이름 이 집에서 절대 꺼내지 마. 서연은 놀라 방얼은 물러섰지만 곧 다시 굳게 섰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뭘 숨기시는 거예요? 미영은 민재의 아내였죠. 그녀는 어디 있나요? 왜 아무도 그녀 얘기를 안 해요? 왜 지하실에 내가 갇혔다는 글이 있는 거죠? 영택이 획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반은 붉고 반은 창백하게 일그러졌다. 눈은 튀어나올 듯 흔들리며 무언가 거대한 것을 억누르는 듯했다. 빠르게 다가오며 이를 갈 듯 말했다. 너 몰래 들었어. 뒤졌어. 지하실에 함부로 내려갔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확인해줬다. 영탁은 거의 고함쳤다. 이 집에 살면서 규칙을 지키라고 했어. 과거는 건드리지 마. 아무도 미영에 대해 말할 자격 없어. 그는 말을 멈춰넣었다. 눈은 핏발이 서고 숨이 막힌 듯 거칠었다. 마치 직면하기 두려운 기억에 짓눌린 듯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다가가 주머니에서 급히 꺼낸 종이를 내밀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쓰인 미영의 글씨였다. 이건 누가 썼죠? 지하실에 갇힌 사람은 누구였나요? 왜 미영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가 거기 있었죠? 민재 앤 미영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영탁은 종이를 보고 얼굴을 돌렸다. 마치 뺨을 맞은 듯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는 단단히 잠긴 문처럼 울렸다. 서연은 밖에 서서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하지만 알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이 지하실 문 앞에 갔을 때 자물쇠는 새로 바뀌어 있었다. 예전보다 크고 무거운 철제 자물쇠였다. 그녀는 멈칫하며 방으로 돌아왔다. 전화기를 꺼내려 옷장을 열었지만 전화기가 없었다. 당황하며 서랍백의 가방을 뒤졌다. 지영과의 메시지 증거 모든 연락이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물건을 사러 나가려 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새 자물쇠였다. 그녀가 아는 열쇠와 맞지 않았다. 서연은 이제 갇힌 느낌이었다. 집 안은 점점 더 그녀를 옥죄는 감옥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영의 흔적, 지하실의 핏자국, 영탁의 반응. 모든 게 진실을 향한 단서였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진실이 잔혹하더라도 알아내야 했다. 그날 오후 영탁이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할 때 서연은 다시 창고로 갔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 상자를 하나씩 뒤졌다.
그러다 낡은 철제 상자에서 자물쇠가 없는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는 가죽이었지만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미영의 필체가 또렷이 보였다. 2018년 9월 이 집에 온 첫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서연은 숨을 삼키며 읽어 내려갔다. 미영은 민재와 결혼 후 이 집으로 왔지만 곧 영탁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다고 썼다. 그는 나를 혜숙 언니처럼 대하려 해. 내 옷을 바꾸라고 하고 그녀가 쓰던 물건을 쓰게 했어. 어느 날부턴가 한약을 강제로 먹였어. 그 뒤로 머리가 흐릿해지고 기억이 끊겼어. 일기엔 점점 절박한 문장이 이어졌다. 민재는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가 모든 걸 조종해. 내가 반항하면 지하실에 가뒀어. 거기서 며칠을 보내야 했어. 차갑고 어두워. 나를 미쳤다고 몰아가. 하지만 나 미친 거 아니야.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 이걸 읽는다면 제발 도와줘. 그는 날 없애려 해. 내가 그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야. 혜숙 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서연은 일기를 덮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미영은 영탁의 비밀을 알았고 그 때문에 갇히고 결국 사라졌다. 혜숙의 죽음마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서연은 이제 확신했다. 영탁은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집의 어두운 과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몰래 종이와 펜을 꺼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누군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내 이름은 윤서연. 이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최미영이라는 여성이 이 집에서 실종됐고 나는 그녀의 흔적을 찾았어. 김영탁은 약을 써서 날 통제하려 했어. 지하실에 핏자국이 있고 미영이 남긴 글씨가 있어. 누가 이걸 읽는다면 제발 도와줘. 기록을 마친 그녀는 종이를 접어 옷장 안쪽 한복 자락 속에 숨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 영탁이 자는 새벽 열쇠를 훔치거나 창문을 부수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없었다. 새벽 3시 집은 고요했다. 서연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영탁의 방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자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지하실 쪽에서 나는 희미한 긁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벽을 손톱으로 긁는 듯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다. 그녀는 지하실 문으로 다가갔다. 새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낮고 흐릿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목소리는 미영의 것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오래된 목소리였다. 정혜숙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만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아, 거기서 뭐해? 영탁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갑게. 서연은 얼어붙은 채 돌아보았다. 그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손엔 무언가 반짝이는 금속 물체가 쥐어져 있었다. 그때 윤서연의 심장은 짓눌리는 듯했다. 김영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집 안의 모든 것 물건 하나 구석 하나까지 점점 더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챘다는 걸 눈치챘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지영은 서연과 연락이 끊긴 지 사흘이 지났다. 답장 없는 메시지, 연결되지 않는 전화. 그전까진 매일 밤 짧은 대화라도 나누며 서연이 집 안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신호도 없었다. 사흘간의 침묵은 지영의 가슴을 불태웠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영탁이 서연을 발견해 가두었거나 전화기를 빼앗았거나 심지어 최미영처럼 사라졌을지도.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아침 지영은 짐을 챙겼다. 전화기 녹음기, 미영의 병원 기록, 복사본을 들고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서연의 마을로 직행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달렸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강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한 지영은 중학교 동창 집에 오토바이를 맡겼다. 친척 묘를 방문한다고 둘러대고 곧장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영탁의 집 뒷마당으로 향했다. 이 길은 마을 원주민만 아는 비밀스러운 샛길이었다. 서연이 말했던 대로 정문은 분명 잠겨 있을 터였다. 지영은 3시간 동안 집 주변을 살폈다. 마침내 영탁이 우비를 입고 큰 가방을 들고 골목을 나서는 걸 봤다. 아마 먼 시장이나 읍내 약국에 가는 듯했다. 지영은 그제야 집에 접근했다. 뒷문 옆 나무 판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둘만의 신호였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더 길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서연아 나야. 지영이 왔어. 몇 초 뒤 문틈으로 빗장이 살짝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자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눈은 깊이 꺼지고 다크서클이 짙었다.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잔 사람 같았다. 지영을 보자마자 서연은 눈물을 터뜨리며 친구를 끌어안았다. 문을 재빨리 잠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 다시 못 만날 줄 알았어. 그가 전화기도 빼탔어. 자물쇠도 바꾸고 나 못 나가게 했어. 진짜 갇혔어 지영아. 지영은 친구를 힘껏 끌어안았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 뛰는 소리가 느껴졌다. 괜찮아. 내가 왔어. 이번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하지만 눈빛은 첫마디 말을 대신했다. 서연은 지난 사흘간의 일을 빠르게 털어놨다. 영탁이 갑자기 현관과 지하실 자물쇠를 바꾸고 방을 뒤져 전화기를 빼앗았다. 심지어 거실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감시했다. 서연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그는 그림자처럼 바로 나타났다. 사생활은 완전히 사라졌다. 話を聞いたと、ジョンはバッグからミオンの医療記録のコピーを取り出し、悪除されたメモ欄を寝かさした。ここ、家族の要請でも入院観察って書いてあったの。で、その家族が誰か、キム・ヨンタクよ。彼がミオンを私立の精神病院に入れたの。この病院去年書類偽造の偽月で問題になったのよ。ミオンが考えた時期とぴったり一致する。서연은 말을 잃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주방 뒤에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내 지영에게 보여줬다. 미영의 필체로 쓰인 나 미친 거 아니야 갇혔어 라는 종이 조각.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행동해야 해. 더 기다릴 수 없어. 둘은 계획을 세웠다. 첫 단계는 영탁의 집 근처에 사는 노인들을 접촉하는 것. 오랫동안 보고 들었지만 침묵했던 이웃들. 그날 오후 둘은 시골 친척처럼 꾸미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영탁의 집과 30년 넘게 이웃이었던 박 할머니 집 앞에 섰다. 서연은 용기를 내 먼저 들어갔다. 지영이 뒤따랐다. 몇 마디 인사 후 박 할머니는 서연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줬다. 낡은 마루에 앉아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 미영 민재의 전 부인에 대해 묻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시간을 거슬렀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천천히 입을 뗐다. 그 일 나도 알아. 하지만 그동안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았지. 그때 난 바로 옆집에 살았어. 밤마다 잠을 못 잤는데 어느 날 새벽 달빛 아래 누군가 여자를 뒷마당으로 끌고 가는 걸 봤어.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여자는 발버둥쳤어. 입은 막힌 듯 소리를 못 냈지. 작은 신음소리만 나다가 집 안으로 사라졌어. 그 뒤로 그 여자를 못 봤어. 할머니는 몇 초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리며 담배를 쥐었다. 공안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말렸어. 영탁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린 이사 갔지. 더는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은 마을의 오랜 침묵을 깨는 충격이었다. 묻혀있던 진실이 조각조각 드러났다. 지영은 조용히 녹음하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다음 단계엔 되돌릴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이 분노하며 모든 걸 끝내려는 듯했다. 바람은 지붕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나무가 유리창에 부딪혀 요란했다. 마을은 폭풍에 휘청였지만 집안은 100배 더 혼란스러웠다. 영탁이 젖은 우비를 입고 돌아왔다. 비에 젖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짐승처럼 붉었다. 현관에 멈춰서서 낯선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다.
집 안 공기가 무겁게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누가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서연과 지영은 주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참이었다. 일이 터졌음을 알아냈다. 서연은 지영을 찬장 뒤로 밀고 침착한 척 나갔다. 아버지 오셨어요. 영탁의 눈이 집 안을 훑었다. 지영의 신발 아직 따뜻한 두 그릇이 놓인 식탁에서 멈췄다. 천천히 걸으며 채소 바구니에서 식칼을 꺼냈다. 목소리가 나아졌다. 방금 누가 여기 있었어? 누구랑 밥을 먹은 거야? 서연은 거짓말을 시도했다. 저 혼자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릇 2개 꺼내 분위기 낸 거예요. 영탁은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은 미친 사람처럼 일그러졌다. 갑자기 고함쳤다. 거짓말 누굴 집에 들였어. 예시를 파헤치려고 외부인을 끌어들였어. 그 순간 지영이 찬장 뒤에서 실수로 물건을 건드렸다. 쿵 소리가 났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탁은 재빨리 몸을 돌려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나무 판자를 밀치자 떨고 있는 지영이 보였다. 반응할 틈도 없이 그가 칼을 휘둘렀다. 너희 독사 같은 것들 날 죽이려 해. 칼날이 지영의 팔을 스쳤다. 긴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피가 옷을 적셨다. 지영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영탁은 악령에 씬 듯 다시 덤볐다. 서연은 망설일 틈 없이 달려들어 그를 세게 밀었다. 근처 침실로 몰며 문을 쾅 닫았다. 영탁은 갇힌 짐승처럼 고함쳤다. 날 배신했어. 내가 널 키웠는데, 널 사랑했는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갔다. 자물쇠가 딸깍 맞물리자 숨을 몰아쉬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피 흘리는 팔을 부여잡았다. 서연은 깨끗한 천을 찾아 상처를 급히 묶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영의 전화기, 영탁이 찾지 못한 유일한 전화기를 꺼내 공안에 전화했다. 머리가 어지러워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비처럼 쏟아지는 소리 속에서 외쳤다. 김영탁 집으로 와주세요. 그가 미쳤어요. 칼을 들었어요. 빨리요. 몇 분 뒤 폭우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생명의 신호 같았다. 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영탁의 문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으로 가득했다. 그 애는 절대 못 가. 내 거야. 해숙이랑 너무 닮았어. 공안이 침실 문을 부쉈다. 영탁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비에 젖은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광기 어린 빛을 띠고 입으론 계속 중얼거렸다. 그냥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야. 해숙이랑 너무 닮았어. 공안의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갑이 채워질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서연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물었다. 곁에 있을 거지 떠나지 마. 해숙이도 그렇게 말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은 차갑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해숙의 이름을 반복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공안원이 기록을 하며 침묵했다. 집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폭우는 밤새 이어졌다. 공안은 영탁을 연행했고 서연과 지영은 마을 회관으로 옮겨졌다. 지영의 상처는 응급처치로 봉합됐지만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연은 담요를 덮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미영의 일기 지하실의 핏자국, 영탁의 광기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공안은 지하실을 수색했다. 서연이 발견한 핏자국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DNA 검사로 미영의 거심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영의 일기와 목걸이 박 할머니의 증언은 영탁을 미영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다. 또한 정혜숙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도 시작됐다. 그녀의 사고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연은 마을을 떠났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국에 있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재는 충격에 빠졌지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남았다. 미영과 민재의 결혼, 그녀의 실종, 그리고 영탁의 집착. 민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지영은 서연을 도와 변호사를 찾아왔다. 그들은 미영의 실종과 영탁의 범죄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마을의 침묵은 깨어졌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서연은 아라리스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미영의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작은 펜던트에 새겨진 민재 앤드 미영이라는 글씨를 만지며 속삭였다. 미영 씨, 이제 쉬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을 거예요. 폭우가 멈춘 아침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더 이상 비밀이 숨을 곳이 없었다. 김영탁은 건조하게 웃었다. 내가 겁에 질려서 미영의 시체를 싸서 뒷마당에 묻었어. 망고 나무 아래 해숙이 매년 열매를 따서 잼을 만들던 그 자리야. 거기에 그녀를 묻었지. 그 후로 그는 망고 나무 근처에 다가가지 못했다. 윤서연은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악마야? 당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한 게 뭐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병이야, 살인이야. 영탁은 침묵했다. 눈을 감고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기력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고갈된 듯했다. 그날 오후 영탁의 안내와 대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안과 법의학 팀이 집으로 출동했다. 서연과 한지영은 뒤에 서서 망고나무 아래를 파헤치는 모습을 지켜봤다. 서연의 가슴엔 압도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마치 타인의 렌즈로 자신의 삶을 다시 보는 듯했다. 삽질 한 번마다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났다. 마침내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뼈 조각 발견. 모두가 멈췄다. 깊은 구덩이에서 작은 철제 상자가 끌려 나왔다. 뚜껑을 열자 작은 뼈, 조각 몇 개 녹슨 은팔찌, 그리고 구겨진 종이 조각이 나왔다. 떨리는 필체는 여전히 읽혔다. 내 이름은 최미영. 나 미친 거 아니야. 이 집에 속아서 왔어. 서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흐느끼지 않았다. 가슴 속엔 고통이 아니라 차가운 연민이 가득했다. 한 여성이 살았고 사랑했고 악에 맞섰지만 흙과 마을의 침묵 아래 묻혔다. 이제 늦었지만 미영은 빛 아래로 나왔다. 완벽해 보였던 죄악이 마침내 드러났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영탁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빠져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그 조각이 강민재와 관련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3층 집은 노란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였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단단히 묶는 듯했다. 서연은 멀리서 그 집을 바라봤다.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건 단 하나나 맑은 정신이었다. 더 이상 독이 배인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겁 많은 여성이 아니었다. 눈물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도 감시하는 눈빛 아래 숨죽이던 며느리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생존자였다. 증인이었고 흙 아래 묻혔던 영혼들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지영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둘은 마지막 등불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정신적 학대 감금 통제 속에서 너무 오래 침묵했던 여성들을 돕는 곳이었다. 임대한 작은 사무실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그리고 큰 칠판이 있었다. 칠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어요. 서연과 지영은 매일 문을 두드리는 몇몇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남편에게 방에 갇히고 시아버지에게 약을 먹으며 시어머니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이야기. 두려움, 잘못된 사랑 사회가 강요한 인내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가 된 여성들. 서연은 그들의 말을 끊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었다. 그녀도 한때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믿어준다면 그들은 어둠을 넘어설 용기를 낼 거라 믿었다. 얼마 후 언론이 서연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주요 신문들이 강원도 사건을 보도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기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한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지옥에서 살아남은 여인 침묵을 깬 그녀의 이야기. 흐릿한 빛 속에서 찍힌 서연의 사진 청초한 얼굴엔 정신적 상흔이 담긴 눈빛이 있었다. 기사는 수만 번 공유됐다. 서연은 유명세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말할 용기를 줄 거라 믿었다. 그날 저녁 지영과 함께 단체 상담을 마치고 돌아와 임대주택 창가에 앉아 생강차를 마시던 중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미상의 메시지였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서연은 굳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미영도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어. 번호는 암호화돼 지역이 표시되지 않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대는 즉시 끊었고 화면엔 존재하지 않는 번호만 떠 있었다. 지영이 뒤에서 물었다. 누구야? 서연은 화면을 보며 천천히 돌아봤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내 남편. 지영은 놀랐다. 하지만 민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잖아. 서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이젠 확신이 없어. 둘은 침묵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세게 불며 문을 덜컹이게 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숨죽여 듣는 듯한 소리였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다. 미영의 기록, 민재의 생활시 그가 미국 간 시점 전부 다시 확인해야 해. 허점이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솟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경계심이었다. 사랑했고 전폭적인 신뢰를 줬던 남편이 이제 그녀가 완성됐다라고 믿었던 어두운 그림의 일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영탁이 수갑을 찬 순간의 눈빛을 떠올렸다. 민재를 원망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자백에서도 아들을 거론하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진실을 숨기려는 듯 누구를 위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집을 나섰다. 목도리가 바람에 가볍게 나부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 나차 외에 그녀는 다시 움직였다. 민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영의 실종과 해숙의 죽음에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그녀는 알아야 했다. 그게 그녀가 미영과 해숙 그리고 자신에게 빚진 마지막 약속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차갑고 맑았다. 서연은 지영과 함께 공안 기록 사무소로 향했다. 미영의 실종 사건, 파일 민재의 출입국 기록, 그리고 영탁의 과거 재판 자료를 요청했다. 그녀는 민재가 미국으로 떠난 시점과 미영의 실종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다. 하지만 그의 행적엔 의문이 많았다.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도 침묵했을까? 사무소에서 나온 후 서연은 민재에게 전화했다. 그는 여전히 미국에 있었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서연아,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난 정말 몰랐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민재야, 미영에 대해 알아. 내 첫 번째 아내. 민재는 숨을 멈춘 듯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영, 그건 옛날 일이야. 그냥 잠깐 만난 거였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네 아내였어. 그리고 실종됐지. 네가 모를 리 없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재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꼬였다. 서연아, 제발. 나도 혼란스러워. 아버지가 날 설득했어. 미영이 떠났다고 정신이 불안정해서 그냥 떠났다고.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영과 함께 미영의 마지막 흔적을 주입했다. 미영이 입원했던 병원의 은퇴 의사를 다시 만났다. 그는 미영이 퇴원할 때 민재가 병원에 함께 왔던 걸 기억했다. 그 남자 민재였나? 조용한 젊은이였지. 미영이 퇴원 서류에 사인할 때 옆에 서 있었어. 이상하게도 미영은 그날 아주 멍한 상태였어. 약에 취한 것 같았지.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어도 미영의 마지막 순간에 연루돼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민재의 미국 체류 기록을 조사했다. 그의 출국 날짜는 미영의 실종 직후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영탁과 민재가 함께 은행에서 큰돈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다. 그 돈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연은 모든 단서를 모아 공안에 제출했다. 민재는 결국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미영의 실종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아버지가 미영을 정신병원에 보냈을 때 난 반대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녀가 위험하다고 우리 가족을 망칠 거라고 했어. 난 겁이 났어. 그래서 그냥 따랐어.
하지만 그는 미영의 죽음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했다. 난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줄은. 그의 눈물은 진실인지 영의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서연은 민재를 더 이상 남편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법정에서 민재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진 않았다. 그러나 서연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혔고 미영과 해숙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렸다. 마지막 등불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의 피난처가 됐다. 서연은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며 다짐했다. 더 이상 아무도 침묵 속에 묻히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미영과 해숙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한 불꽃으로 빛났다. 서울의 겨울이 깊어갔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엔 미영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속삭였다. 우린 살아남았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어둠은 물러갔고 마지막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햇빛이 윤서연의 얼굴을 비췄다. 더 이상 과거의 흐릿한 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겪고도 굳건히 서 있는 자의 빛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단호한 눈빛,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어.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전율이 인다. 3층 집에 냉기나 폭풍 우치는 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때문이 아니다. 한 여성이 뒤틀리고 병적인 본성을 숨긴 남자와 함께 살아야 했던 숨 막히는 공포 때문이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가장 아픈 건 최미영의 죽음이나 김영탁의 광기가 아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외면한 이들의 침묵, 특히 강민재의 침묵이다. 침묵은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인간다운 삶을 빼앗는 원흉이 될 때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매일 매시간 사람을 갉아먹는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든다. 하지만 기적 같은 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서연 같은 여성이 일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뿐 아니라 잃어버린 이들,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 점이 나를 감동시키고 깊이 생각하게 한다. 서연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다. 그녀도 공포에 떨었고 약해졌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 이야기는 진실이 드러난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걸 상기시킨다. 때론 우리가 가장 믿었던 이들이 숨긴 것 속에 진실이 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이는 낯선 이가 아니라 도덕과 책임 가족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 불안하거나 의심스럽거나 통제당한다고 느끼는 관계에 있다면 주저 말고 목소리를 내. 의심할 권리가 있다. 질문할 권리가 있다.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저 밖에 서연 같은 사람, 지영 같은 이들이 당신과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감정으로만 끝내지 않길 바란다. 행동하길. 유튜브 채널 마음의 빛을 구독해 이런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나봐. 이는 우리가 함께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퍼뜨리고 사랑하고 목소리를 내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깊숙이 닿았다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줘. 한 줄 공유 한마디, 감상 혹은 하트 이모지 하나라도 서연 같은 이들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늦게라도 들렸음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나와 함께 아름다운 영혼들을 침묵과 망각에서 지켜내자. 따뜻한 사회는 한 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듣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